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추가 매물자를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발생 전 붕괴 조짐이 보여 모두 대피했지만 도로를 통제하지 않아서 시내버스 승객 17명이 매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의사가 자신이 치료했던 공군 여장교를 성폭행하려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의사는 피해자가 이미 성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받는 걸 알고도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새 환자는 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감염률이 급증한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서 백신 우선 접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비트코인이 40% 이상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로 된 이른바 벌집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아지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1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네,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전남 화순을 잇는 도로입니다. 갑자기 도로 옆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도로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 사고로 2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건물 더미에 파묻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물이 빵 쏟아 폭발처럼 터져가지고 온 동네가 그 뿌연 연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애초 깔린 것으로 알려졌던 승용차 운전자는 붕괴 직전에 멈춰서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2,2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지구. 재개발구역에서 막바지 철거에 들어간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된 겁니다. 다만 붕괴된 건물 잔해 제거 시 추가 요구조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명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140여 명과 장비 60여 대를 동원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구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또 왕복 6차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무너지면서 6차로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들이 희생됐는데요. 건물 철거 과정에 붕괴 조짐까지 있었지만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건물이 기우뚱하며 한쪽 방향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필 왕복 6차선 도로 정류장이 있는 방향입니다. 마침 정류장에 멈춰섰던 버스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붕괴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힘없이 부서지고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전 인도를 통제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 전 무너질 조짐까지 보이자 작업자들은 대피시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2명, 외부에 신호하시는 분들 2분. 그래서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소리가 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사과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아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상자와 유가족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사고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불법 하도금으로 철거 공사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장관은 어젯밤 11시 반쯤 현장에서 광주 소방안전본부장으로부터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과 경찰, 지자체는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서 끝까지 인명구조에 철저를 기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사상자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가족들에게 세부 사항을 알리고 각 피해 가족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 동구가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를 1대1로 전담해 장례와 의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장례 및 유족 지원반과 의료 지원반을 꾸려 날이 밝는 대로 유족과 부상자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일대의 전담 담당자를 붙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동구청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조문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부터 여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닫혀있던 해외여행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로 했습니다.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주는 여행 안전 권역, 즉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쌓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 관광업계의 활로를 뚫어주기 위한 차원에서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 달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에 한해 단체 여행만 허용됩니다. 출국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착 뒤에도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면제되고 관광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등이 방역 전담 관리사 지정 등 방역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여행객 모집과 상품 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방역 전담 관리사를 지정하여 방역 지침을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체온 측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싱가포르와 여행 안전 권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타이완과 태국, 괌, 사이판 등과의 합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양국 간 직항 항공편 운항 횟수는 주 1, 2회, 입국 인원도 제한해 운영한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접종 현황을 고려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트래블 버블 시행과 관련해 해당 노선 수요를 파악해 현재 운항 중인 노선은 증편을 하고 비운항 노선은 재운항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무 협의와 준비를 거쳐 다음 달쯤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세부 방역 지침 등을 방역 당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에서 제공한 얀센 백신 접종이 오늘 오전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외교, 국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이 얀센 백신은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한 번만 맞으면 돼서 접종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희귀 혈전증 논란이 있어서 국내 30살 미만 장병에게 쓰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얀센 백신을 접종받는 국방, 외교 관계자 가운데 30살 이상 60살 미만 군인 가족과 군부대 출입자도 포함되며 이번에 얀센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대상자는 원래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접종 순서가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이 맞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이 부족해서 예약자 가운데 일부 일정이 조금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예약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졌기 때문인데 방역당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해서 부족분을 메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의 12,800개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백신 물량은 예약 인원에 맞춰 주 단위로 의료기관에 배송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접종 마감을 앞두고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는 예약분보다 적게 백신이 배정됐습니다. 네, 조금 물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정확히 저희도 양이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겠는데 뭐 더 공급된다는 말도 있긴 한데 아직 자세하게 공지된 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약간은 부족해요. 뉴스에 나온 그대로예요. 접종하다가 이제 만약에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보류하시고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진행이 되는 거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접종 예약자는 550만 명인데 확보한 백신 물량은 500만 명분이어서 현재 10% 정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으로 최대한 부족한 물량을 메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보건소 차원의 물량 재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쓰면 백신 한 병당 접종자를 10명에서 11명 또는 12명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등 현장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일부 예약자는 정해진 날짜에 백신을 맞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됐던 일이고요.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에는 완전하게 자유스러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오는 거고. 방역당국은 고령층에게 최대한 접종 기회를 주려다 보니 백신 예약률이 너무 높아져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가 생기면 다음 주 중에 개별 안내하고 신속히 접종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574명보다 17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감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0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서 도민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 1,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달 들어서도 12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6명, 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을 고려하면 20.9명이 감염됐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서울의 19.7명, 경기도 12.9명, 인천 5.7명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1차 유행 이후 최다 확산세를 보이는 대구 19.2명보다도 더 높은 편입니다. 지난 4월부터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했고 이후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제주도민 우선 백신 접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아직은 확진자 수용 능력이 있지만 증가할 경우에 의료기관 수용 능력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청정 제주도의 방역이 흔들리면 심신이 지친 국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 규모를 회복했고 휴가철을 맞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건의 물량은 집단 면역 수준이 가능한 도민 70%인 49만 명 분량입니다. 정부 백신 접종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유럽연합 EU와 미국이 현지 시각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EU-미국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의 생산품을 늘리고 불필요한 수출 제한도 푸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U-미국 정상회의에 공동문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초안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미국이 앞서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의 의무적 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에 먼저 백신과 원료 수출 제한을 풀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중국이 8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돌파하면서 집단 면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내 누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8억 896만 2천 회 분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7억 회 분량을 넘어선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뤄진 겁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대상자의 최소 70%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구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회에선 군의 부실한 대응에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가해자가 돈을 주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 국방장관이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서 장관은 고 이중사가 숨지고 나서야 성추행 사건이란 점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에 대해 집중 질타했습니다. 장관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거로 보여집니다. 이 여군 중사에 동의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군 성폭력만큼은 그 대응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 장관은 연말까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병영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제도와 장병 인권 보호는 물론 최근 문제가 드러난 군 형사 절차, 국선 변호 제도도 손보겠다는 겁니다. 국방위에선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이 2천만 원 정도에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공군은 이중사에 대해 성추행 신고 다음 날인 3월 4일부터 2달간 청원 휴가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개월간 청원 휴가를 권고했고 그래서 이제 청원 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한 2달 중에 50일 정도 관사에 있게 되었고 이 관사에 있는 동안 상당한 괴롭힘이 있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는 성추행이 발생한 부대의 대대장이 이런 일은 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다며 은폐를 시도한 만큼 해당 대대장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공군 여중사의 첫 국선 변호인이었던 A씨 측은 일정 금액에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YTN에 A씨가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합의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으며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도 전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로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현안 질의에는 서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해 사건 조사 현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현안 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원법 체계 개선과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네, 공군 여성 장교가 자신을 진료해준 국군 수도병원 의사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이 의사는 피해자가 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씨. 지난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팔짱을 끼면서 다른 여군 선배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이 여자로 보인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70살 노모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만난 노 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노 씨는 A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편안하게 말을 해주고 나이도 보면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안도감도 들고. 며칠 뒤 저녁을 함께한 두 사람. 만취한 노 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 돌변했습니다. A씨를 근처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었어요. 스타킹을 신었었으니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댔어요. 계속.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만에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보통 군사법원은 지난 8일 노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여성 장교에게 가해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뒤로는 다른 군의관들에게 이상한 여자니 조심하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알고 보니 대통령 주치의까지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두통과 마비 증세가 생겼던 전 공군 장교 A씨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해 노 씨를 만났습니다. 노 씨는 A씨가 당한 일들을 듣고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군의관 등에게 A씨의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군의관들한테도 저 여자애는 남자들이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여자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노 씨는 군 조사 과정에서도 A씨가 접근하기 쉬운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자신의 성폭행 시도로 인해 A씨에게 정신질환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 육군 부사관 사건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노 씨. 전공인 신경과 분야에서는 지난 1998년 대한뇌졸중학회를 창립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여러 차례 역임했던 저명한 의사였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단은 너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 전에 사건들도 네가 그런 여자라서 그런 거고. A씨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전역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당 권유나 출당 조치를 내린 의원 12명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항의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는 이들에게 모든 의혹을 벗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서 동시에 밖으로는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의 자진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둔 다음 날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에게 선당 후사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며 혐의를 벗고 하루빨리 당으로 돌아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최소한의 소명 절차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들이 보장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부당한 결정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제가 그거를 용인한다. 그거는 선당후사가 아닙니다. 당을 망치는 길입니다. 당내 내홍 조짐이 일자 송영길 대표도 공개적으로 권익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여리 하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입니다. 집 한 칸 없이 전세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만든 그것이
국민권익위에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수조사에 응하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에 제외되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고집하며 조사를 피하려 꼼수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이 감사원 카드를 꺼내 들고 또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강수를 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초강수를 두면서 국민의힘은 사면 초과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법에도 없는 감사원 전수조사를 계속 밀고 있는데 다른 양 5당도 권익위 조사에 나서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소속 의원 땅 투기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에 맡겼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는 감사원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실태를 민주당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에는 맡길 수 없고 가장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힘을 한껏 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저희 당의 원내지도부 입장에 공감합니다. 권익위원회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엄격한 조사를 하는 곳에 우리는 전수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탈당권이라는 초강수를 둔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용 꼼수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 끌기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포함한 5개 비교섭 단체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전수조사에 응하십시오.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찰 권한을 주도록 법을 고치자며 오히려 민주당에 공을 돌리더니 의지만 있다면은 같이 감사원에 원포인트 법이라도 개정한다든지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감찰이 아닌 조사를 받겠다며 논리를 바꿨습니다. 전수조사 의뢰를 좀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감찰이 아닙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에 서서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수긍할 만한 묘수를 찾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 경선에서 당원 투표율이 사흘 만에 42%를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8일 실시한 모바일 투표와 어제 하루 진행된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현재까지 당원 투표율이 42.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당원 선거인단의 8% 정도가 ARS 투표를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추세로 참여가 이어진다면 최종 투표율은 5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후 3개월 만에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 기대를 알고 있다며 걸어가는 길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지만 대권 도전이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일방소통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첫 공식 행보로 무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조국에 헌신하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지난 6일 현충원 방문에 이어 대권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건데 출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모를 둘러싼 의혹과 길어진 잠행으로 인한 대중의 피로감 등에 대한 질문에도 끝내 말을 아꼈고
행사장은 윤 전 총장 지지자 수십 명과 취재진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누구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입니다.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초미의 관심사인 윤석열 입당 카드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윤 전 총장을 배제한다는 다른 후보들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수 유튜브식 이제 제목 뽑기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무슨 파렴치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당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입당한다고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의혹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마치 사실로 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이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영입을 좀 주저하게 하는. 주호영 의원 역시 이 전 최고위원의 경솔한 표현이 오해와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입당을 망설이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렵거나 특정 후보와 너무 친한 상황, 아마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맹 끝에 취재진 앞에 섰지만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아직 안개 속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바지 공방만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엽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직무배제와 정직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성격을 띤 집행정지와 본원 소송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다시 만났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갈등 구도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을 상당히 세다고 평가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깜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자정 무렵까지 심야 회동을 갖고 4시간에 걸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칫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본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면서 법리를 비롯한 견해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는 법리적인 측면이 큰 거고요. 현실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고. 박범계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즉답을 피하면서 자주 소통하겠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보장하는데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일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고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법리 등의 견해 차이를 좁혔다는 박 장관의 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접점은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만 밝혀 다소 온도차를 보이긴 했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추가 회동이나 실무진 사이 논의가 더 뒤따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공은 박 장관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다만 대검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심야 회동이 성사된 걸 보면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갈등 구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양측의 줄다리기가 봉합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하는데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심야 회동을 통해 추미애, 윤석열 시절의 극한 갈등은 피하게 됐지만 조직 개편 다음 수순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성적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4,300만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 또 한 번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SNS나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판매 방식이 늘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 우편을 이용한 밀수입 사례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주거용 빌라. 보랏빛 조명 아래 놓인 플라스틱 통을 열어보니 작은 버섯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류인 이른바 환각버섯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 빌라의 멸균기와 현미경, LED 조명 등 전문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뒤 환각버섯을 재배해 4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된 겁니다. 판매 경로는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웹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와 장비를 산 뒤 전문 재배 시설을 갖추고 SNS나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는 마약 사범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근성도 쉬워지면서 지난해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8,05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5%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이어 이번에도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해 마약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사례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마약을 밀수입한 외국인 등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마약 사범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마약 백서를 발간한 검찰은 외국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치료와 재활, 교육을 통해 마약 수요도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1987년 6월 9일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며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이한열 열사의 추모식이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연세대 이한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어제 추모식에는 이 열사의 어머니를 비롯해 소수의 관계자와 내빈, 취재진만 참석했습니다. 추모사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학장은 이 열사가 1986년 12월 6일 직접 쓴 시 하늘의 씨앗이 광야를 불사르다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한열의 유지를 잇고 승화시키는 게 남겨진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논의의 토대는 이한열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류 작업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택배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도맡은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 손팻말을 든 택배기사들이 센터 안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사회적 합의 거부하는 택배사를 규탄한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9시 출근, 이른바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사측이 분류 인력 투입 1년 유예안을 꺼내들자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세운 겁니다. 노조원 92%가 파업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택배사들의 1년 뒤에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노동조합의 시간이다. 바로 투쟁의 시간이다. 전체 조합원 6,500여 명 가운데 1,800여 명은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4,700여 명은 분류 작업 거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모두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의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은 11% 정도이지만 일부 물류센터에는 택배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배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택배사는 자체 분류 인력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분류 도우미들이 긴급하게 투입이 돼갖고 본사에서 긴급하게 인원을 확보해갖고 지금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파업과 준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측과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젊은 층의 이른바 영끌, 비투가 몰아친 가상화폐 시장의 봄날이 가고 견디기 힘든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인 이른바 벌집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원화시장에 상장한 100여 개 코인 거의 대부분이 한 달 전보다 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퀀텀이 68%쯤 내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14개 코인이 무려 6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상장 코인 전체의 46%에 달하는 54개 코인의 가격이 한 달 사이 50%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한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던 비트코인과 도지코인도 한 달 전보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한 미국 등의 긴축 전환 움직임이 폭락을 더 부채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의 이른바 벌집 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 줄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 하나로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벌집 계좌로 영업 중입니다. 오는 9월까지 실명 계좌 등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위장 계좌 등으로 편법을 동원 중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먹튀 등의 사기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철퇴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중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참여한인 미국과 일본, 호주를 상대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양국 회담에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자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이른바 중국 견제법을 통과시킨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일본과 호주의 국방과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회담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해양 안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위대가 평시에 다른 나라 군대의 함정이나 항공기를 지키는 방호 대상에 호주군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東シナ海や南シナ海における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はより深刻度を増してきました. 중국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지 말고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停止干涉中国内政，停止破坏地区和平稳定的大局. 앞서 미국 상원에서 이른바 중국 견제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 의약품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심 산업에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80조 원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美国最大的威胁是美国自己，把自己的事情办好，比什么都重要。 여기에다 백악관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코로나와 함께 중국이 많이 언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중국 외교부의 날선 브리핑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공급망 강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에 우리나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간의 검토 끝에 내놓은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강화 보고서에 한국은 70여 차례 등장합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자주 거론하면서 홀로 공급망 취약성을 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공개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성공적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170억 달러 이상 미국 반도체 투자를 포함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한 반도체 칩 할당 촉진 등을 위해 동맹국 등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We need to be nimble and be able to address emerging supply chain issues at the same time as we're continuing this work on these longer supply chain resiliency strategies. 미국 의회도 28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중국 견제법 예산 통과로 보조를 맞추면서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We rely on foreign nations to supply critical technologies that we invented, like semiconductors. That sunny American optimism has flickered as well.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국 기업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을 피하고 기술 개발, 경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술 우위에 서겠다는 기본 방침이 분명해지면서 중국 시장 비중이 큰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안도하게 됐습니다. 반도체에만 60조 원의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연구 개발의 성과를 우리 기업도 공유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기술들이 나오겠죠.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도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내놓은 공급망 강화 전략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폐지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행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다른 통신 금융기술 앱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했습니다. 네, 오늘은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교해 3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후에 경기 북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서울 등 서쪽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지형적인 영향도 더해지며 시간당 30mm 이상 집중호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미리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이남으로도 3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때이른 더위는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를 비롯해서 대전은 30도, 광주 28도, 대구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비가 이어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강원 산간 지역에는 순간 초속이 20m 이상 돌풍이 불어들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추가 매몰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공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서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검찰에 따른 군사경찰에 이어서 군 검찰과 법무실도 압수수색하는 등 부실 수사와 변호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의 의사가 자신이 치료했던 공군 여장교를 성폭행하려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외교 국방 관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받은 얀센 백신 100만 명분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아지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광주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가 건물잔에 파묻히면서 승객 9명이 숨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60대 남녀 5명과 70대 여성 1명, 40대 여성 1명, 3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1명 등입니다. 구조된 승객 8명도 중상을 입어서 가까운 광주기독병원과 전남대학교 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와 인근 대여섯 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고 밤사이 추가로 발견된 매몰자는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섰을 때 철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고의 순간이 차량 블랙박스와 CCTV에 담겼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했던 수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버스 정류장. 54번 시내버스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서 있던 5층 건물이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도로 위는 건물 잔해 위로 자욱한 먼지뿐 조금 전까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는 흔적이 없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은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참사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일부는 황급히 후진합니다. 붕괴 순간 혼비백산 몸을 피한 행인들. 도로를 뒤덮은 뿌연 건물 잔해에 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주변 상점의 CCTV와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에 평범한 오후를 덮친 참사의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건물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학동의 건물입니다. 일반 포털에서 볼 수 있는 로드뷰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2019년 3월에 촬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철거 작업이 좀 한창 진행됐을 때니까 지금 모습과는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미 철거된 건물이 있었던 만큼 주변 환경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바로 앞에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대로변, 6차로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늘이 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늘이 져서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건물 바로 앞쪽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종합을 해보면 이 시내버스는 이곳에서 정차했다가 건물에 깔렸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눌려있는 상태라 그 안에 깁스한 것까지 시동 끝에까지는 확인을 못했었는데 확인이 이제 과정 중에 한 분이 더 발견됐습니다. 돌더미에서 나온 시내버스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앞뒤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고요. 특히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건물 붕괴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건물이 뒤편에 쌓은 경사면의 무게를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임시 도로인 셈인데 이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있고 흙 싸가지고 위에다가 포크레가 올라가지고 건물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내려와 버린 거네요. 건물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무너진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힘이든 도로 바깥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벽들이 약했거나 아니면 그 벽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편심을 받아서 옆으로 측면에 힘을 받아서 무너져서 전체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비가 동원되는 철거 작업이었던 만큼 도로 통제 같은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오늘 합동감식을 시작으로 건물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발생한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의 합동감식이 오늘 실시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수칙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 매몰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 등 5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집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장관은 어젯밤 11시 반쯤 현장에서 광주 소방안전본부장으로부터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과 경찰, 지자체는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인명구조에 철저히 기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사상자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가족들에게 세부사항을 알리고 각 피해 가족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사과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오늘 새벽 사고 현장을 찾아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상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574명보다 17명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여행 안전 권역, 즉 트래블 버블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서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괌, 사이판 등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고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마치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지만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로 가는 건 안 되고 여행 상품에 나온 활동 외에 가족을 만나는 등 사적 일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정해진 횟수에 따라 백신을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라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접종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8살 이하나 임신부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여행을 가실 수가 없는 2차 가동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혼자나 소규모로는 해외에 갈 수 없고 일정 규모 이상 단체 여행만 허용됩니다. 이때도 여행 상품에 포함된 활동 외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의 개인 행동은 금지됩니다. 그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한 확인을 이중적으로 좀 점검하게끔 하고 방역수칙의 준수를 그 여행사 책임 하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여행 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앞으로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여행사를 제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효과가 100%가 아닌데다 이마저 변이 대항력은 떨어져 접종 완료자라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신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돌파가 돼도 굉장히 약하게 앓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게 이제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올 수 있죠. 끝나고 들어오는 날 감염이 됐어요. 그럼 들어와서 PCR 검사하면 당연히 음성이 나오겠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맞은 백신 종류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허가하지 않은 러시아나 중국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상대국과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미국에서 제공한 얀센 백신 약 100만 명분의 접종이 오늘 오전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외교 국방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작됩니다. 얀센 백신은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고 한 번만 맞으면 돼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희귀 혈전증 논란이 있어 국내 30살 미만 장병에게 쓰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얀센 백신을 접종받는 국방 외교 관련자 가운데 30살 이상, 60살 미만 군인 가족과 군부대 출입자도 포함되며 이번에 얀센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대상자는 원래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접종 순서가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네, 30대부터 50대 사이에서 자녀 백신을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일부터는 60세 미만의 대기자 명단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들의 백신 예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직장인 이호진 씨는 학수고대하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녀 백신을 접종하려 직장 근처 병원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운 좋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번에 전화 예약을 해서 이제 맞게 됐고 다행히 이번에 맞을 수 있게 돼서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자녀 백신을 맞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자기는 순서가 밀려서 못하는 데다가 앞으로는 또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원마다 대기자는 넘쳐납니다. 이 병원에는 자녀 백신을 맞으려는 60살 미만 대기자가 160여 명인데요. 지금도 남은 백신을 맞으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SNS로 당일 예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백신 자녀분이 뜨면 순식간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예약도 안 되고 지금 뭐 그렇다고 뭐 가서 써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질병관리청은 9일까지였던 대기자 명단 방식을 1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13일부터는 60살 미만은 SNS로만 예약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우 신청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SNS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 현재 병원에 등록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의 우선 대상자를 60살 이상으로 정한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도 60대 이상만 이제 우선 예약한다고 그래서 저희 50대는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언제 맞을지 아직 몰라가지고. 백신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서둘러 접종받으려는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해외 취재진을 포함해 현지를 방문한 관계자들을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치로 동선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강행에 이어 관중 입장까지 일본 정부가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찾는 해외 취재진과 후원기업 관계자 등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철저한 격리와 동선 관리, 그리고 매일 검사를 받는 선수단과 달리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올림픽 방역의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해외에서 입국한 관계자들은 14일간 외출이 금지되고 정해진 곳만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숙소도 조직위가 지정한 호텔 약 150곳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事前に登録があった外出先以外に外出することがないよう GPS 等により厳格に行動管理をすること。 조직위는 일본 올림픽 선수단뿐 아니라 7만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백신을 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10%로 올라서자 일본 정부는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최 여부도 불투명했던 올림픽을 강행하기로 한 이상 관중의 환호 속에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감염자 수가 줄고 있는 만큼 조직위는 여론 반발이 적은 시기까지 결정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6月中ということで、できるだけですね、早めに決めることが望ましい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タイミングにつきましても、まだ明確なことは決まっておりません。 의료 관계자들은 대회를 열 경우 무관객 개최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자문해온 전문가들은 긴급 사태가 발령될 경우 대회 취소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곧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IOC にも認識、日本の状況を知ってもらって、そうなのか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大事なので、IOC にぜひ我々のメッセージを伝え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 전문가들의 우려에 사실상 귀를 닫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목전에 둔 제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메신저 리보액산 기술 기반 코로나19 백신인 큐어백 백신 출시가 8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각 8일 16개 주 보건장관 회의에서 큐어백 백신의 승인이 8월 이전에 이뤄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참가자들이 전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앞서 큐어백 백신은 6월 내 승인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델타의 전파력이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알파보다 전염성이 60% 높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감염병 학자인 닐 퍼거슨 교수는 현지 시각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자문하는 퍼거슨 교수는 알파 변이 대비 델타 변이의 전파력 측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60%가 최선의 추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파 변이가 영국의 코로나19 2차 유행을 불러왔듯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3차 유행이 몰아닥칠 위험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일상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인 9일부터 3단계 봉쇄 완화를 시행했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 주방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쉴 새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8달 가까이 휴업 상태였던 이곳이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실내 영업이 일제히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 테이블당 6명까지만 앉을 수 있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한 여성 손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Oh my gosh, it's like alive again. Basically, that's just that. Back to what we call normal. Although we see some abnormality still, but it's just so great. 파리 시내의 카페들도 실내 영업 재개 첫날부터 손님들로 들어찼습니다. It's really cool. We have the impression that we are back to normal life,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people in the streets, bars and restaurants open. It's really reviving. So yeah. 현지 시간 9일 제3단계 봉쇄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프랑스의 야간 통금 시작 시간은 오후 11시로 늦춰졌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도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7개월 만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녹색 분류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에 문제는 없었다며 이제 차분히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모두 억울하다며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양유원영 의원은 사기를 당한 땅이라고, 우상호 의원은 모친의 묘를 쓸 땅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윤미향 의원은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땅을 산 김한정 의원은 개발 이익과 관계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집한 돈으로 은행 이자 받기보다 땅 사두는 게 낫겠다 싶어 산 것이라며 권익위로부터 소명 요청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가 2달 넘게 됐다던데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나 단 한 건의 소명 요청이 없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김태형 단장은 일부 의원들이 이처럼 조사 결과에 강력히 항의해왔지만 이제는 특수본의 수사를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모든 의원을 똑같이 조사했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현장 조사도 병행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특수본 송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거는 경쟁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송부를 했고요. 뭐 위법의 소지는 없는데 약간 뭐 이제 도덕적으로 약간 그거 한 거는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에서 투기 혐의가 인정된 양이원영, 김한정 의원은 특수본에서 불입건 결정이 내려진 경우여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권익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특수본의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애초 계획대로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단은 어제 오후 감사원에 찾아 소속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직무감찰이 아닌 조사를 의뢰한 거라며 법적 시비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 야당들은 일제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 5개 정당은 어제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 좀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게 아니라 권익위를 신뢰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차라리 국회 어린이집에 감사를 요청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군 검찰과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실 수사와 부실 변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공군 보고라인에 대한 직무감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에는 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조사본부와 합동으로 공군본부 검찰부와 국선 변호인이 근무하는 공군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20비행단 공군 검찰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계룡대 국방통합데이터센터도 압수수색에서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인권나래센터는 부실 변호 의혹을,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숨진 이중사와 19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국선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범위가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확대되며 성추행 피해 사건의 부실 수사와 부실 변호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공군 보고라인에 대한 직무 감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감사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며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이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던 4월 14일 첫 보고를 받은 이성용 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군 관계자는 총장은 여러 주간 사건 사고를 종합한 자료를 보고받을 뿐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과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으며 사건 은폐와 회유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로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현안 질의에는 서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현안 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원법 체계 개선과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네,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모 중사 측에 금전적인 합의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인 법무관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건데요. 서 국방부 장관은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무관한테 이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매칭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법무관이 이 피해자의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금액으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그 관계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해자가 사건이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민간인의 성폭력 전문하는 변호사를 샀습니다. 법무법인에. 보고 받으셨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이 법무관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또 그러한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이게 무마하려고 하는 게 국가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지금 뭐 수사 지시에는 안 해놨는데 그 수사안에 포함시켜서 수사해 보겠습니다. 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부대 내 성추행이 발생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강원 모 부대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수사 중이며 피해자는 최소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성범죄 피해를 당해 자신에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여성 공군 장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 수도병원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74살 노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휴가 나온 공군 병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해이해진 군의 기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대로 한가운데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밖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훔친 택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들어버린 이 남성.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 공군 비행전대 소속 병사 A씨였습니다. 휴가 중인 A씨는 이날 새벽 부산 광안리에서 택시를 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도 집어 던지고 돈도 집어 던지고 핸드폰도 집어 던지고 그러면 자기가 특수부대 죽인다고 조심해라고 계속 그 말만 하더라고요. 차를 세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A씨는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음주 상태로 1km가량 달린 A씨는 결국 10분여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음주 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를 훔쳐서 달아났다 해서 그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그 차량이 길에 멈춰서 있다는 또 신고가 마침 들어와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최근 공군에서는 성추행 사건에 이어 부사관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기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지만 비공식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 초청으로 호주와 남아공, 인도 정상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 기간 동안 참가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잡히거나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소규모 회의장에 각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 성격상 비공식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후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내년이면 수교 130주년이 되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또 15일부터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잇따라 만납니다. 스페인 방문에서는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G20을 넘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대면 정상 외교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그동안 당정 간에 논의해온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공급 대책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진행할 부지와 규모를 발표합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 최초 공급가의 집을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20차례가 넘는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 노도강 지역의 집값은 1년 만에 40% 가까이 오를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를 가리키는 말인 노도강. 한때는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꼽혔지만 이젠 그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40% 가까이 오를 정도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그나마 중저가 주택이 나와 있는 지역에서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잇따른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년 적정한 주택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이 그동안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선 도피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건축 재개발 사업 구역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여 조합원 지위 취득을 조기에 제한하게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번 협력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을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택배 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1시 반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노조원 2,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2.3%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택배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택배업계는 전국적인 배송 대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배사들은 배송 지연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예방 차원에서 집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영 택배기사를 현장에 투입하거나 긴급 상품 위주로 배송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300kg 철판에 깔려 숨진 일용직 노동자 고 이선호 씨의 49제가 열렸습니다. 산재 사고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와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재단이 차려졌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의 49제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자들, 유가족이 모였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도 치르지 않은 아버지는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제가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그런 죄책감에 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더라도 아빠는 용서하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 유족들을 대표해 싸우고 있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립니다. 기나긴 투쟁 끝에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뒀지만 누더기에 불과하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용균이 그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도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법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모객들은 이선호 씨 영정과 위패를 들고 정부가 책임자 처벌과 법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선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고 재발 방지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시행령을 만들어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마련한 추모공단에서 머리를 숙이고 희생된 노동자들에게 사죄하십시오. 회견을 마친 노조가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구청이 불법 구조물이라며 설치를 막으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회견 참가자가 9명을 넘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 전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로 행정소송은 소송 대리인만 출석해도 돼 윤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직무배제와 정직 처분에 대해 가처분 성격을 띤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강요와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명진 목사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신도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교회 리더들이 가혹행위를 하게끔 방치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교회 리더 2명은 훈련에 참가한 신도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동영상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교인들을 40km가량 걷게 하면서 불가마에서 버티거나 서로 폭행하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프로야구 LG가 4연승을 내달리면서 21일 만에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LG는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NC와의 홈경기에서 임시 선발 이우찬의 호투와 3회 오지환의 결승타를 앞세워 6대3으로 이겼습니다. SSG는 KT와 인천 홈경기에서 3대7로 지면서 2연패를 당해 LG의 선두를 내줬고 KT는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는 23이닝 무득점 침묵을 깬 최영우의 2점 홈런을 앞세워 삼성의 7대5로 승리했습니다. 두산은 홈런 5개를 몰아쳐 롯데를 14대8로 꺾었고 키움은 한화 타선에 안타를 한 개도 내주지 않으면서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이 낮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오후에 경기 북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은 곳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으로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30도, 부산은 2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다시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